치매 걸린 사부인을 돌보는 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내 자식도 남편도 아닌 사람의 대소변을 치우고 음식을 먹이는 건 정말 보통 정신으로 할 짓이 아니었답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그래도 내 아들 진석이의 행복을 위한 일이니까. 아들 가족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으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버텼답니다. 그런데 치매 걸린 사부인의 장례를 치르고 나자 상복을 벗지도 않은 며느리가 다가와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렇게 저의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 사연은 서울의 최양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늙음하게 다른 사람에게 요양을 받을 것도 걱정이 되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바로 내 목구멍에 포도청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보호사 일을 시작했답니다. 어르신들을 요양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보통 가장 힘든 건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에요. 처음부터 치매에 걸린 상태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오실 때만 해도 멀쩡하셨다가 점차 중증 치매로 발전해서 나중에는 벽에 똥칠을 하시는 모습을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게 되곤 한답니다. 그러던 제 삶의 뜻밖의 공백이 생긴 건 바로 다니던 요양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였어요. 재정난으로 휘청이던 병원이 문을 닫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다른 곳으로 바로 취업하자고 했지만 그간 고된 노동 때문에 지쳐서일까요? 저는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아들 진석이로부터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꿀 연락이 왔답니다. 통화를 시작하자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기색이었고 저는 그런 아들에게 걱정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그게 저희 집에 장모님이 들어오시기로 했어요. 사부인께서? 아니, 그분 치매가 심하시다며? 네, 맞아요. 그런데 상태가 너무 심하셔서 요양병원에서도 일이 조금 있으셨나 봐요. 아들이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치매가 심한 사부인이 요양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모양이었어요. 그 탓에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고 판단한 요양병원 측에서 사부인을 데려가라고 했고요. 당연히 저도 현직자니 대충 어떤 상황인지 단박에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너희 둘이 사부인을 돌볼 수가 있겠니? 네 와이프도 아무리 자기 엄마라고는 해도 치매 노인 수발드는 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저도 그래서 걱정이에요. 일단 엄마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있는 자식이라고는 우리 와이프뿐이니까 저도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오시라고는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깊은 고민이 느껴졌어요. 녀석의 입장이 이해되었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도 깊은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과 며느리 내외 모두 맞벌이 부부에다가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 그러니까 전형적인 요즘 젊은 부부였거든요. 며느리 자연이도 살가운 맛이 없는 그냥 전형적인 요즘 아가씨들이었고요. 그런 아이가 치매 노인을 돌본다니 생각해도 웃기다 못해 끔찍했죠.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제 아들의 삶이 망가질 거라는 결론까지 이어지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아들 내외는 서로를 사랑했어요. 누가 뭘 할 것 없이 둘의 사랑은 분명했죠. 하지만 그런 둘의 삶이 치매 사부인 때문에 망가진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부모로서 끔찍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고 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실 엄마한테 어려운 부탁드리려고 전화한 거예요. 진석이가 무어라 말을 더하기도 전이었지만
저는 녀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 혹시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장모님 좀 돌봐줄 수 있으세요? 어려운 부탁인 거 알아요. 하지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생각나질 않아서요. 마침 엄마가 일도 쉬시고 다른 모르는 사람 부르는 것보다는 엄마가 오시는 게 저나 와이프나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녀석의 말을 듣는데 신뢰에 고맙기도 하면서 동시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뒤 통화를 종료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것 자체는 큰일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제 전문 분야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대상이 바로 사부인이라는 거였죠. 그것도 아들 집에서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들 내외와 함께 지내는 것도 불편했고 사부인을 돌보는 것도 불편했어요.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이 더 나았죠. 하지만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어쩔 수 없지. 알겠다. 내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마. 정말이세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월급이랑 수당들은 2배로 쳐드릴게요. 얘는 내가 무슨 너네 집에 돈 벌러 가는 줄 아니?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잘 방이나 잘 청소해놔. 알겠어요, 엄마.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해요. 그때 제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많은 게 바뀌었을 겁니다. 아들네 집에 들어가 사부인을 직접 살피니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어지간한 중증 치매는 저리 가라 할 정도였죠. 성인용 기저귀를 교체하려고 하면 몸부림을 치는 통에 오물이 온 방 안에 다 튀었고 샤워라도 하려고 하는 날에는 악을 쓰고 저를 때리려고 해서 정말 전쟁통이 따로 없었죠. 나중에는 저도 진이 빠져서 쌍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이러니 요양원에서 쫓겨나지. 힘들어 죽겠네. 며느리의 말에 따르면 사부인은 이미 병원에서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언제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기운이 더 세졌다나요. 무튼 간에 며느리도 그런 저의 고생을 처음에는 잘 알아줬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여기 퇴근하면서 족발 좀 사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고생은 무슨. 결국 사돈도 가족 아니겠니? 어머, 무슨 족발을 이리도 많이 사왔어. 네 남편도 불러봐. 어디 한번 같이 먹어보자. 사부인이 잃지 않은 미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초저녁에 깊은 잠에 든다는 거였어요. 물론 그 대신 일은 아침에 깨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온 가족을 깨우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덕분에 저녁 동안에는 잠시나마 평화를 누릴 수 있었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마치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소주 한 잔과 맛보는 족발은 정말이지 꿀맛이었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오늘 회사에서 어쩌다 보니까 엄마가 장모님을 돌봐준다는 말이 나왔는데 세상에 그런 어머니가 계시냐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러니? 너도 참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제 가장 친한 친구한테 말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럽다면서 나도 너네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살풋한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요양보호사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일 고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웬만한 막노동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될 정도로요. 무엇보다 육체노동도 노동이지만 감정적으로 부대끼다 보니 하루가 마무리되고 나면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 집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 비록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루의 마무리를 조금이나마 위로도 받고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감사 일변도였던 며느리는 점차 제가 그 집에 있는 게 익숙해졌는지 슬슬 감사함을 잊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보다 자기 엄마를 더 막대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아씨, 엄마. 제발 더러운 짓 좀 하지 말라니까. 저도 쉽게 성질을 내지 않는데 어쩌다 사부인을 돌보게 된 며느리는 항상 성질을 내며 자기 엄마를 다루더라고요. 한 번도 곱게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거의 다 성질로 시작해서 성질로 끝났죠. 아니, 쟤는 왜 자기 엄마를 저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그 꼴이 보기 힘들어서 나중에는 결국 제가 나설 정도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나중에는 오히려 그걸 이용하더군요. 사부인의 기저귀를 갈던 때였어요. 여느 때처럼 한바탕 씨름하고 겨우겨우 새 기저귀로 갈아입혔는데 며느리가 오물이 묻은 기저귀를 한 손으로 든 채 다른 손으로는 자기 코를 틀어쥐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눈치를 쓱 보고는 기저귀를 버리러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혼자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이런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표정으로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찌나 정이 떨어지던지요. 한숨을 쉬고 일단은 기저귀를 제가 직접 치웠어요. 몸부림을 치느라 벽에 튄 오물을 모두 손걸레로 닦은 뒤에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제가 손에 가득 들고 나온 기저귀를 보고 코를 틀어막더군요.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전 그 냄새가. 어우,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 깊은 실망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자기 친엄마인데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거실에서 그렇게 말하면 다 들린다는 것 정도는 알 텐데. 그런데 왜 저렇게 쉽게 말을 하는 거지? 저를 포함해서 자기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뭐가 그리 힘드니? 너도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지 않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그건 다르죠? 어쨌든 남의 대변이잖아요. 남이라고? 너네 어머니가 남이니? 아니, 남은 아니지만. 아무튼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한테 기저귀를 갖다 주었어요. 제가 기저귀를 들고 가까이 가니까 저한테 냄새라도 나는 듯 코를 더 단단히 틀어막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네가 치워라. 네? 제가요? 그 똥기저귀를요? 그래, 네가 치워. 아니, 하지만 그건. 그건 뭐? 아니, 어쨌든 그건 어머니 일이잖아요. 말하는 뽐새가 아주.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열이 뻗쳐올라요. 난 애초에 너네한테 돈 받고 고용된 거 아니다. 그냥 내 아들 집안 행복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무슨 요일이니? 토요일이요. 설사 내가 일을 한다고 해도 토요일은 근무 안 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감히 그딴 시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네 엄마 기저귀 네가 직접 치워라. 아, 알겠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기저귀를 받아 들고 움직이더군요. 스스로 오지랖 같기도 했지만 너무 괘씸했어요. 아니, 그래도 자기 엄마잖아요. 말이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생판남에 가까운 나도 이렇게 자기 엄마를 정성을 다해 모시는데 정작 딸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니 저도 모르게 행동에 나서게 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게 사돈의 처지에 감정이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해서인지 슬슬 며느리는 저랑 거리를 두려고 하더군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기저귀 같은 걸 자기가 알아서 버리기는 했지만 이전처럼 야식을 들고 와 같이 먹자고 하거나 저랑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질 않았어요. 본인이 그러니 저도 굳이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한 집에 사는 식구끼리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되면 같이 숨 쉬는 것도 꺼림칙하다는 거.
그런데 이 집에는 그 불편한 공기 중에 거슬리는 치매 노인의 광기 어린 소리까지 이따금 들리니 더 죽을 맛이었죠. 그리고 그러던 중에 사건은 터지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은밀히 숨겨왔던 사진이 사부인을 통해 드러났거든요. 그때는 아들 며느리 모두 출근한 아침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저 홀로 사부인의 노망과 발작을 감내하고 있던 때였죠. 어우, 힘들어 죽겠네. 그날따라 사부인의 이상행동이 심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로 피하듯 들어가 숨을 돌렸죠. 그렇게 잠시 조금 쉬었다가 나왔는데 사부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네 안방에서 사부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깜짝 놀라서 달려가 봤죠. 그러자 보인 건 며느리 화장대를 뒤지고 있는 사부인의 모습이었어요. 사부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연이 남자친구 사진. 사부인이 아이처럼 웃으면서 무언가를 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일단은 겨우 바깥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부인이 계속해서 저한테 무슨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자연이 내 딸 남자친구 사진. 저는 남자친구라길래 당연히 며느리 남편인 제 아들 사진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받아보니 며느리가 있긴 있는데 전혀 다른 남자랑 둘이 껴안고 있는 사진인 거예요. 게다가 모습을 보니 최근인 것 같았죠. 이게 뭐야? 아니, 사부인, 이게 무슨... 저는 사부인에게 무어라 더 물어보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뭘 알고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었으니 말이죠. 저는 멍하니 사부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들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게 분명했거든요. 그도 그럴 게 사진 속에서 며느리와 남자는 꽤나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연인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정도로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는 머리가 복잡했죠. 저도 남편과 이혼했었지만 결국 결혼 생활이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함께 살다 보면 온갖 일이 다 생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 아들을 생각해서 이걸 알려는 줘야겠는데 그러자니 아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걱정되었어요. 사진. 내 사진 줘. 사부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일단 사진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숨기고 며느리의 화장대를 청소해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껴안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 이상 제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며느리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대지를 하는 것뿐이었죠. 그날 밤늦게 퇴근한 며느리에게 저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으며 평소처럼 대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사부인이 평소보다 더 방긋 웃으며 자기 딸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자연이 사진 보여줬다. 사부인의 말을 들은 며느리가 흠칫 떨더니 슬쩍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거칠게 닫아버리고요. 안에서 무언가를 한참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고는 바깥으로 나와 파리해진 얼굴로 말했죠. 어머니, 혹시 오늘 안방에 들어오신 적 있으세요? 안방? 아, 그래. 사부인께서 멋대로 들어가 네 화장대를 뒤집어 놓으셔서 내가 대신 정리 좀 했다. 왜? 불편하니?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냥 뭐 하나 잃어버린 게 있어서요.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짐짓 괜찮은 척했지만 불안한 눈빛은 티가 나더군요. 그때 거실 매트에 누워있던 사부인이 다시 방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연이 남자친구 잘생겼다. 엄마, 진짜 헛소리 좀 작작해? 말을 하면서 며느리가 사부인에게 달려들어 입을 틀어막는 거 있죠?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저까지 달려가 뜯어말렸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온전치 않아 힘든 분한테? 자꾸 헛소리 하시잖아요. 네 어머니야. 너를 낳아주신 분이라고. 그래서 내 엄마인데 어쩌라고요? 악을 쓰던 며느리가 순간 자신이 말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듯 뒤로 물러나더군요. 죄송해요. 제가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놀란 사부인은 아기처럼 거실에 누운 채로 울고 있었고요. 저는 곧 있을 주말에 아들 없이 며느리와 단둘이 대질할 결심을 하며 그날 밤을 흘려보냈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더군요. 다음 날 사부인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빠졌거든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요. 어젯밤에 그렇게 행동했던 게 회광반조였던 건가. 요양원에서 일하며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본 저는 사부인의 임종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어요. 며느리와 대지를 코앞에 둔 상황이었지만 인간된 도리로서 그런 것 때문에 한 인간의 마지막을 뒷전으로 둘 순 없었죠. 곧바로 아들 내외에게 연락해 병원 입원이 필요함을 알렸어요. 둘 다 연차를 내고 회사에서 달려왔고 그때부터 저는 병원에서 사부인의 임종 마지막을 지켰답니다. 사부인은 그로부터 이틀을 더 버티다 돌아가셨어요. 비록 제정신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고 특히나 마지막에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며 헤어졌지만 그래도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으니 내가 이분을 돌본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사부인의 마지막을 차분히 지켰습니다. 사부인의 제대로 된 가족은 며느리 하나뿐이었어요. 다른 일가 친척도 그리 많지 않은 터라 장례식도 단출하게 치러졌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발인 날에 먼저 다가와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건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하더군요. 그간 회사에서 야근하랴, 어쩌랴. 아들 또한 고생한 걸 알았기에 저는 많은 말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죠. 반면 그즈음 제 눈에는 며느리가 도저히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며느리는 자기 엄마의 죽음 앞에서 딱히 눈물을 흘리지도 이미 제가 마지막 기간 동안 사부인을 돌보며 목격했던 것처럼 생전에도 자기 엄마에게 딱히 살가워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게다가 심지어 이제는 내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까지 제 손에 쥐고 있으니 예쁘게 보려 해도 도저히 그러기가 힘든 실정이었죠. 조금만 더 참자. 장례식이 끝나면 모두 다 이야기하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당장 며느리를 끌고 와 사진을 보여주며 대체 이게 뭐냐고 하고 싶었지만 자기 엄마의 장례식이니 조금만 더 참자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저에게 오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며느리가 하는 말에 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어요. 그래, 너도 양심이 있긴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제게 하얀 봉투를 내밀더군요. 안을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지폐가 여러 개 있었어요. 500만 원이에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신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부디 받아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돈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애초에 24시간 입주 요양인으로 들어가면 5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받는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봉투를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말을 이어서 하더군요. 그리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러니?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싶어 며느리의 입에 집중했어요. 이윽고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랑 같이 지내면서 너무 감사한 부분도 많았지만 동시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어머니를 뵐 때마다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 장례가 끝나는 대로 어머니도 본가로 돌아가 주셨으면 해요. 지금 나더러 꼴 보기 싫으니까 썩 나가라는 거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눈을 끔뻑였어요. 이용 가치가 끝나자마자 나가라니. 아니 뭐 이렇게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다 있나 싶었죠.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가소로웠답니다. 그도 그럴 게 저에게는 이리도 뻔뻔하고 배은망덕하게 나오는 며느리를 단번에 무너뜨릴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안주머니에 담아놓은 사진을 보이지 않게 가볍게 움켜쥐며 말했어요. 그러니? 그럼 그 생각은 너 혼자만의 생각이니 아니면 내 아들하고 상의가 된 거니? 제 말에 잠시 당황한 빛을 보이던 며느리가 이내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사실 오빠랑 다 상의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빠가 도저히 직접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해서요. 내 아들이 그랬다고? 저는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직접 대면해서 물어보면 될 일이니까요. 무엇보다 바람을 피워놓고 뻔뻔하게 내 아들과 한 침대를 쓰는 게 바로 며느리였어요. 그런 아이의 말을 믿기보다는 제 아들의 말을 직접 듣고 싶었죠. 알겠다. 그럼 일단 한숨 돌릴 겸 발인이 끝나는 대로 네 남편하고 셋이 커피라도 한잔 하자꾸나. 네? 어머니, 굳이 그러실 필요는. 왜? 내가 내 아들하고 커피를 마시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니? 알겠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불안한 기색으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답니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저는 처음에 며느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아가씨들처럼 쌀쌀맞긴 했지만 제 아들이 좋아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손자라도 보면 돌잔치 때 줄 금팔찌도 마련했었지만 아이를 안 낳을 생각이라는 말에 그마저도 포기했죠. 그저 내 아들 하나, 자기 남편만 사랑해 주길 바랐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못하면서 뻔뻔하게 저를 내쫓으려고 하다니. 하지만 이유는 뻔히 짐작되었어요. 이제는 돌아가신 사부인, 죽은 자기 엄마가 마지막에 자기가 바람피운 증거 사진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걸 들은 제가 집에 같이 있었으니 제가 집에 같이 있는 게 불안했겠죠. 이미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장례 과정이 끝나고 저는 둘과 카페에 마주 앉았어요. 엄마 부르셨다고요? 의아한 얼굴의 아들과 달리 며느리의 얼굴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저는 그런 둘을 번갈아 보며 나지막이 웃었어요. 긴 말할 거 없고 간단히 물으마. 아들, 네가 나더러 너희 집에서 나가라고 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황하는 아들에게 제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말을 이었어요. 네 아내 말로는 너랑 상의해서 나한테 나가라고 했다던데. 아니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건지. 그동안 엄마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도 면목이 없어서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하나 고민 중이었어요. 아니, 당신 엄마 말씀이 사실이야? 그게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헛소리가 나왔나 봐.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 공세를 펼치더군요. 저는 기가 찼어요. 이 여우 같은 것이 이제 슬슬 코너에 몰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 있었고 며느리는 그걸 새카맣게 모르니 저런 멍청한 수를 쓴다는 걸 알았죠. 저는 조용히 품에서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껴안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둘 앞에 꺼내놓았어요. 이게 뭐야? 아들의 동공이 충격으로 흔들리더군요. 반면 며느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요. 저는 둘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뭐긴 여기 잘난 네 와이프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지. 돌아가신 사부인께서 우리한테 남기신 선물이다. 아들의 눈이
며느리에게 이글대며 쏘아졌어요. 야, 이게 뭐야? 너 이 자식. 네 전 남자친구잖아. 아니, 이건 예전에 찍은 사진이야. 예전? 사진 속의 이 옷. 내가 몇 달 전에 사준 옷이잖아. 그런데 내가 사준 옷을 입고 다른 놈이랑 사진을 찍어. 오빠. 그게 아니라, 일단 진정해. 알고 보니 사진 속 외간 남자는 며느리가 이전에 만나던 남자였더군요. 그런데 그놈이랑 정을 떼지 못하고 결혼 후에도 또 만났다가 증거를 남긴 거였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야, 김자연 똑바로 말 안 해? 오빠. 내가 잘못했어. 궁지에 몰리니 며느리가 선택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죄와 용서 구하기였어요. 어찌나 크게 울던지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우리 쪽을 쳐다볼 정도였죠.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 전에 말했지.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은 절대 못 참는다고. 도저히 난 너 같은 여자랑은 도저히 같이 못 살아. 오빠? 가지 마. 그날부로 아들은 단호하게 며느리를 끊어냈습니다. 그날 아들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얼굴은 무척이나 심란해 보였어요. 그 옆얼굴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미안함이 느껴지더군요. 미안하다. 어쩌면 내가 괜한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 사과는 온전히 아들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어찌되었건 행복한 삶을 살던 아들의 평화를 깬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더군요. 왜 엄마가 사과하세요?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그 여자 그동안 저를 철저히 속이면서 기만하고 농락했어요. 이제라도 알아서 천만다행인걸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아들. 그런 우리 둘이 탄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추었어요. 붉은 신호가 아들과 저희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저를 향해 아들이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감사해요, 엄마. 감사는 무슨,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그래도요. 엄마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이 은혜 천천히 제대로 갚으면서 살게요. 저희 둘의 얼굴을 비추던 신호빛이 푸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한동안 힘들어하던 아들은 최근에 참한 아가씨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녀석의 얼굴에도 저희 집안에도 다시 웃음꽃이 피었죠. 이전에 있던 그 배은망덕하던 며느리와는 달리 고마워할 줄 알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거든요. 요즘도 저희 아들은 저에게 말을 하고는 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그때 엄마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더 좋은 사람을 만나 더 좋은 삶을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저희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답니다.